그 작가를 말할 때 보통 이 말부터 하더라고요. 일본 순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라고요. 이 작품을 읽으면 왜 이 작가한테 어떤 그런 말을 하는지, 순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라고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줄거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살의 유미코는 같은 동네에서 중학생 때부터 가난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벗하며 지내오다 결혼한 남편이 첫 아이가 태어나고 3달이 되어가는 즈음 어느 날 느닷없이 철로에서 달려오는 전차를 피하지 않고 자살해버리는 사건을 맡게 됩니다. 이후 유미코는 자살한 남편의 환영과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로 재혼하여 가서 살게 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도 풀리지 않는 남편의 자살에 대한 의문은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급기야 이런 유미코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남편의 환영을 마주하고 목 놓아 울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이 죽던 날도 퇴근길에 자주 찾던 찻집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과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이웃집 여인 사건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남편의 자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유미코는 새로 생겨난 가족이란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 옆에서 가정을 지키며 삶의 일상을 지키게 됩니다. 네, 짧게 줄거리를 이제 말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환상의 빛이죠. 저는 이 제목인 환상의 빛이라는 문구로부터 이 소설의 감상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환상의 빛은 화자인 유미코가 바라보게 되는 풍경입니다. 환상의 빛은 2번에 걸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첫 장에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근방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초록색으로 널찍하게 펼쳐진 바다에 한 덩어리가 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지요. 커다란 물고기 떼가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올라 파도 사이로 등 지느러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작은 파도가 모인 곳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눈에는 비치지 않지만 때때로 저렇게 해면에서 빛이 날뛰는 때가 있는데 잔물결의 일부분만을 일제히 비추는 거랍니다. 환상의 빛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유미코에게 시아버지는 이 빛이 멀리 있는 사람의 마음을 속인다고 하면서 풍어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이 근방 어부 나부랭이들의 흐리멍덩한 눈에 한순간 꿈을 꾸게 하는 불온한 잔물결이라고 빛의 환상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빛의 환상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인다? 그저 그 빛을 바라만 본다면 속인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사람이 그 빛에 속아 다치거나 죽는 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는 도메노 댁의 추로 사건에서 잘 말해줍니다. 도메노 댁이 추로를 한 날도 그랬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고 급격하게 붉은기가 엷어져가는 해변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나타났고 그것은 평소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하얀 파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바람이 없는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에 금색 가루와 같은 빛이 떠 있을 뿐입니다. 이 바닷속으로 도메노댁은 아침 일찍 작은 배로 게를 잡으러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미쳐 날뛰듯이 매우 거칠고 사나운 바다로 급변하고 사람들은 도메노댁의 생사를 걱정합니다. 유미코는 도메노댁의 배가 한 줌의 빛이 되어 사라져간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 다행히 도메노댁은 살아 돌아옵니다. 도메노댁은 말합니다. 바다가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해서 점점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느낌이 와서 배를 돌려 마을로 다시 돌아왔다고. 깜빡 속을 뻔했지 뭐예요? 라고 도메노가 말하자 사람들은 역시 도메노야. 이 바다의 정체를 잘 알고 있거든. 이라고 한결같이 칭찬합니다. 유미코는 도메노 댁의 배가 한 줌의 빛이 되어 사라져간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환상의 빛에서 강렬한 죽음의 인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도메노 댁은 살아 돌아왔지만 유미코는 그 사이에 죽음을 보게 된 것이죠. 죽음이란 존재는 남편의 자살 이후 유미코를 따라다니는 남편의 그림자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편의 자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미코에게 남편의 자살은 알 수 없는 미스테리 그 자체였습니다. 자살의 그 어떤 징후도 좀처럼 없었던, 그래서 왜 죽었는지를 도대체 알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유미코는 남편이 자살한 지 4년 후 주인집 소개로 재혼을 결심하는데 일본 열도 최북단에 있는 쇠락한 어촌으로 재혼할 마음이 든 것은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는 남편의 풍경에서, 소리에서, 냄새에서 도망치고 싶어서였다고 소설 40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약간의 전율을 느꼈는데요. 남은 자가 죽은 자를 기억하는 방식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안 곳곳에 묻어있는 남편의 냄새와 소리, 그리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남편의 풍경들. 죽은 남편을 감각한다는 것은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이 남편을 불러내고 있으며 그만큼 죽은 남편을 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에게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남편에게 집착한다는 것은 죽은 남편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 왜 자살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자살했나요? 남편이 왜 자살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기에 이 질문은 유미코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알 수 없는 의문의 자살은 남편이 유미코에게, 아니 세상에 남기고 간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유미코는 남편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재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만큼 그림자가 버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은 자를 떠나보낼 수 없을 땐 자신이 떠나야 하는 거겠죠. 살아있는 자는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러나 섬에 와서도 남편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림자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남편이 왜 자살했는지 그 이유를 알 때만이 남편의 자살이라는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기에 섬에 와서 재혼하여 살면서도 유미코의 질문, 그러니까 당신은 왜 자살했나요? 라는 질문은 더 집요해집니다. 유미코가 더더욱 남편의 자살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은 남편은 자신에게 그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특별함은 중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미코가 살고 있는 매우 가난한 동네에 남편이 이사를 오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이제 막 초경을 시작한 유미코는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 호감은 가난과 불우한 여건에 놓인 두 사람이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같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더 각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가난이 주는 박탈감과 모멸을 같이 겪으며 성장했고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유미코는 남편과 결혼하여 3달 된 딸아이를 두고 있는 신혼기였기에 행복해 했는데 그만 남편이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환상의 빛에서 강렬한 죽음의 인상을 느낀 유미코는 환상의 빛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미코가 환상의 빛으로 자살한 남편을 연결시키게 되는 것은 찻집 방문 장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미코는 동생의 결혼식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 왔다가 남편이 가끔 들리곤 했던 집 근처에 있는 찻집을 가게 됩니다. 찻집 주인은 그날, 그러니까 남편이 자살한 날
남편이 퇴근길에 들러서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일을 끝내고 여기까지 돌아와서 커피를 마시러 들렀어요. 깜빡하고 돈도 없이 들른 것 같았는데 금방 가져온다고 해서 다음에 올 때 저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다음에 가져올 테니까 외상으로 달아둬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찻집 주인은 이런 대화를 했기에 남편이 자살했다는 걸 알았을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찻집 주인의 얘기를 들은 유미코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남편이 찻집을 나갈 때까지는 죽을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집까지 거의 다 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찻집을 나가기 전까지는 일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찻집을 나선 뒤 남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유미코는 이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찻집을 나와서 기차 선로의 한가운데까지 2시간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동굴 같은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는 시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미코는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간 도메노 떼기 환상의 빛으로 잔잔한 바다에 속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건진 사건에서 그 남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쩌면 남편은 그날 밤 레일 저편에서 환상의 빛을 받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도메노 댁은 환상의 빛에 속지 않아 살아서 돌아왔지만 자살한 남편은 환상의 빛이 빨아들인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환상의 빛에서 빠져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남편은 왜 환상의 빛에서 도메노 댁처럼 빠져나오지 못했던 걸까요? 어느 날 유미코는 자신도 모르게 여지껏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을 재혼한 남편인 다미오에게 말해버립니다. 전 그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 왜 레이리를 걷고 있었는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게 돼요. 유미코의 느닷없는 그러나 간절한 그 무엇을 담은 말에 다미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혼이 빠져나가면 죽고 싶어지는 법이야. 다미오의 이 말은 자살한 남편이 왜 환상의 빛에 이끌렸는지, 왜 환상의 빛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혼을 빼앗긴 사람은 환상의 빛에 마음을 빼앗기고 환상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81쪽을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세상에는 사람의 혼을 빼가는 병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이라든가 정신력이라든가 하는 그런 표면적인 게 아닌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중요한 혼을 빼앗아가는 병을 사람은 자신 안에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 절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에는 이 소속이 바다의 그 한순간의 잔물결이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것으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네. 남편은 혼을 빼앗겨 자살한 것이다. 이는 남편이 왜 자살했는지 그렇게 오랜 시간 집요하게 괴롭히던 질문에 대해 유미코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물론 남편이 해준 말이죠. 그 남편이 해준 말과 환상의 빛과 또 찻집의 주인의 말을 종합하여 유미코가 내린 최종 결론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왠지 이 결론이 믿업지 않아 보입니다. 마음에도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 말이 간절히 생각납니다. 이거는 유미코가 한 말입니다. 아, 당신은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라며
흐느껴 울던 유미코가 떠오릅니다. 아, 당신은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말은 이 소설에서 기억해야 하는 몇 개의 문구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유미코의 입에서 그것도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말.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소설을 읽을 당시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이 말은 감상의 중요한 지점이 되었고 의미심장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의미심장한 말, 아, 당신은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이 말은 남편이 왜 자살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당신은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말은 사팔뜨기 청년을 유미코가 미행한 사건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유미코는 민박 허가 서류를 제출하러 보건소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차를 마실 때 낯선 청년을 보게 됩니다. 자살한 남편처럼 심한 사팔뜨기인 청년을 유미코는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차를 시켜놓고도 마시지 않고 이 지역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여행자로도 안 보이는 청년은 버스 안에서 지친 듯 바다만 바라봅니다. 유미코는 남자가 이곳에 죽으러 왔다고 생각하고는 남자를 미행합니다. 남자는 바다를 따라 걸어갑니다. 하늘은 시커멓고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의 물보라가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리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소리에 귀가 먹먹하고 얼음 같은 눈조각이 흩날리고 바다는 그야말로 험악하기만 합니다. 이때 험악한 풍경이 사라지고 한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슥한 밤에 죽은 남편과 유미코가 둘이서 선로 위를 걷고 있는 한영이요. 유미코는 그 한영을 보게 됩니다. 유미코는 남편을 뒤따라가면서 그의 뒷모습을 볼 뿐입니다. 아무리 힘껏 껴안아도 돌아다봐 주지 않는 뒷모습. 뭘 물어도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돌아보지 않는 뒷모습. 피를 나는 자의 애원하는 소리에도 절대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뒷모습. 유미코가 바라본 남편의 뒷모습은 죽고 싶어하는 자의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미코는 남편이 그냥 죽고 싶어 했다는 것을, 남편이 그저 죽고 싶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환영이 사라진 자리에서 유미코는 거친 바다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오랫동안 겨울바다를 바라봅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실감합니다. 그제서야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유미코는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어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때 말합니다. 아, 당신은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라고. 유미코 앞에 나타난 한영에서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남편의 뒷모습입니다. 유미코는 남편의 뒤를 따르다가 남편의 뒷모습에 꽂히게 되는데 그 뒷모습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처럼 확고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확고한 뒷모습에 유미코가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유미코는 뒤따르던 걸음을 멈춰섰고 그제서야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는 그전까지 남편은 죽었어도 그 죽음을 실감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왜 죽었는지 몰랐기에 남편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유미코 자신의 내면에 또 하나의 자신을 만들어 남편에게 말을 걸곤 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실감한 순간 유미코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편이 죽은 후 여태껏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울음입니다. 그제서야 슬픔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유미코는 슬퍼합니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남편이 쓸쓸하고 불쌍해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 당신은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신마저도 거부하는 남편의 뒷모습에 미워하고 아까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유미코는 죽은 남편에게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유미코는 왜 남편을 연민하는 걸까요? 남편에 대한 깊은 연민은 역설적으로 남편의 뒷모습에서 나옵니다. 뒷모습은 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 즉 보이지 않는 모습인 거죠. 유미코는 그 보이지 않는 모습을 그제서야 본 것입니다.
유미코는 남편의 뒷모습을 쓸쓸하고 불쌍하게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은 중학생 때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미코가 살고 있던 지지리도 가난한 동네에 어느 호라비에 후처로 오게 된 어머니를 따라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피부치였던 어머니가 병으로 3년 만에 죽고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어머니가 죽고 의붓 아버지의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남편은 잘 알았기에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남편은 철공소에 견습생으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하여 죽기 직전까지 한심할 정도로 급료가 적은 하청의 하청업체인 나사 제조 공장에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기 열흘쯤 전에 남편은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도둑맞자 부자 동네에 가서 자전거를 훔쳐옵니다. 그날 남편은 오랫동안 천장을 뚫어지게 노려보다가 스모 선수 얘기를 들려줍니다. 거래처인 기계업체에 스모 선수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상투를 틀고 있는 그는 스모 선수로서 가망이 없어서 트럭 조수로 들어와 아직 20도 안 된 어린 운전수한테 불임을 당하는데 그 상태를 보고 있으면 왠지 안 됐다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를 보고 있으면 왠지 힘이 빠진다고도 말합니다. 그때 씁쓸하게 웃는 남편의 눈이 심한 사팔뜨기가 되어버렸고 뜨끔할 정도로 바깥을 향하고 있는 남편의 왼쪽 눈에서 유미코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난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주변 머리도 없어서 평생 부자가 되기는 글렀어. 라고 말입니다. 자전거를 도둑맞은 걸 알고 남편은 그럼 나도 하나 훔쳐오지 뭐.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부자 동네 가서 자전거를 훔쳐옵니다. 태연하게 자전거를 훔쳐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 남편이 들려주는 말들은 남편이 전혀 태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부자 동네에 가서 자전거를 훔친 것은 쓸만한 자전거가 부자 동네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자들에겐 자전거 하나쯤 없어져도 대수롭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얻었는지는 몰라도 남편은 자전거 이상의 그 무엇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훔치려고 부자 동네에 잠입해 두리번 주변을 살피며 자전거를 물색하는 자신의 비루한 모습을 남편은 보았을 겁니다. 다시 자전거를 살 형편이 못돼 자전거를 훔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매우 빈곤한 처지가 여실히 느껴졌을 것이고 자전거 하나에 양심을 버리는 자신의 부도덕한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전거를 훔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형편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평생 갈 거라는 남편의 패배감, 절망감입니다. 이러한 남편의 패배감은, 절망감은 스모 선수 얘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남편은 스모 선수에게서 자신을 봅니다. 스모 선수는 낙오된 자입니다. 스모의 세계에서 꿈을 키우며 오랜 세월 분투했지만 인정을 못 받고 결국은 밀려나 생활의 최전선에 나와 가장 말단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편은 스모 선수의 상투를 보고 있으면 왠지 안 됐다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 왜 스모 선수를 연민하는 걸까요? 무엇에 연민을 느꼈던 걸까요? 스모 선수의 삶은 굴욕적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30살 거구의 스모 선수는 건방진 어린 상사의 부림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만큼 삶의 현장은 냉혹합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는 굴욕은 상투 때문에 더 굴욕적으로 보입니다. 상투는 그의 패배를 바로 드러내게 하는 상징물이니까요. 그러나 스모 선수는 그러한 패배의 상징물인 상투를 자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이 있었고 자신의 성실을 바쳤고 자신의 명예가 있었던 스모 세계. 스모 세계는 그에게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경쟁에 밀려 퇴출되었지만 스모 세계에 여전히 자신의 존재성을 묻어두고 세상의 힘겨움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스모 선수는 세상으로 나와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스모 선수의 이 안간힘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모 선수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스모 선수에 대한 연민은 결국 남편의 자기 연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스모 선수에게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스모 선수가 스모 세계에서 패배했듯이 자신도 결국은 이 사회에서 패배자가 될 것임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자전거를 훔쳐오던 날, 난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주변 머리도 없어서 평생 부자가 되기는 글렀어 라고 한탄하는데, 이 사회에서 나고자라고 여기는 무력감에 사로잡힌 고개 숙인 남편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은 안간힘을 써도 자신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체념해버립니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자신으로서는 사다리를 오를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현재와 같은 박봉을 헤어나지 못하는 빈곤한 삶을 쳇바퀴 돌듯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스모 선수는 모멸의 삶을 견뎌내게 해주는 스모 세계에 몸담았던 자부심이라도 있지만 남편에게는 그 어떤 힘을 주는 자부심 따위는 없습니다. 남편의 패배감은 오랜 세월 축적되어 왔습니다. 자살하기 전까지 남편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죽은 후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공장을 다니며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공부할 나이에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자신은 이 세상에 가족도 없이 홀로 남겨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유미코와 결혼을 했다지만 아내와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자 돈은 더 필요해졌고 자신의 박봉은 나아갈 길이 없고, 그런 만큼 남편은 이 세상 속에서 패배감을 느끼며 우울한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한상의 빛 일부 감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